자기 자신이 싫다는 느낌 한 번쯤 받아보셨을 겁니다. 거울을 보면서 왜 이 모양이지 싶고 잘하고 싶어도 마음처럼 안 되고 남들 인정 한마디에 하루가 들쭉날쭉해지는 삶. 이게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현대인이 이 자기 비하와 인정 중독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도 의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잘못된 교육과 시스템이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은 내면 소통과 회복 탄력성과 분노와 자기 혐오의 진짜 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혹은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짜증이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 그런데 전문가분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든 짜증이든 시기든 질투든 그 감정의 이름이 뭐가 됐든 간에 본질은 단 하나라는 겁니다. 바로 두려움이에요. 비를 생각해보세요. 이슬비, 소나기, 폭우, 가랑비, 이름은 다 다르죠. 근데 결국 본질은 물입니다. 감정도 똑같습니다. 분노, 짜증, 우울, 열등감. 이름은 달라도 뇌에서 벌어지는 일은 하나예요. 편도체가 켜지는 것, 즉 공포 반응입니다. 뇌가 위협을 감지했다는 신호죠. 강아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무서운 게 없는 강아지는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고 짖고 달려드는 건 사실 두려워서 하는 행동이에요. 세상이 무섭지 않은 존재는 굳이 공격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일수록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는 뜻이에요. 그럼 나이 들수록 왜 더 예민해질까요? 마음 근력이 약해지면 두려움을 버텨내는 힘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극에도 편도체가 과민 반응을 하게 되고 그게 짜증으로 터져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 감정의 방어막이 얇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들어 부쩍 예민해진 부모님을 보고 왜 저러실까 하셨다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세상이 점점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면 그 수많은 부정적 감정들도 함께 사라집니다. 감정을 하나씩 고치려 하지 말고 뿌리인 두려움을 다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은 뇌에서 어떻게 다를까요? 이게 그냥 기분 차이 아니냐고 하실 수 있는데 뇌과학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장기가 작동하는 겁니다. 부정적 감정은 편도체가 중심입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몸이 먼저 반응해요. 심장이 빨리 뛰고 근육이 긴장하고 호흡이 가빠지죠. 이모션, 즉 감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움직임에서 왔다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부정적 감정은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생존 반응이에요. 반면 긍정적 정서는 전혀 다른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바로 전전두피질이에요. 이마 바로 뒤쪽에 있는 이 부위는 이성적 사고, 공감, 창의력을 담당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몸의 반응이 아니라 나와 타인에 대해 좋은 정보를 처리하는 인지 활동이에요. 이 차이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행복한 생각을 하면 실제로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생각만으로 긍정적 정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만으로 갑자기 두려움이나 짜증이 생기지는 않아요. 부정적 감정은 외부 자극에 대한 신체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구조 자체가 다른 겁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편도체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위기 상황뿐 아니라 엄청 신나는 일이 생겼을 때나 강렬한 호기심이 발동할 때도 편도체는 활성화됩니다. 공포와 흥분, 사실 뇌 입장에서는 비슷한 각성 상태예요. 롤러코스터가 무섭기도 하고 짜릿하기도 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결국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하는 건 편도체를 완전히 끄는 게 아닙니다. 전전두피질을 더 자주, 더 강하게 켜는 것이죠. 그 두 부위는 시소처럼 연결되어 있거든요.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은 내려갑니다. 그럼 편도체가 켜지면 우리 몸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걸 알면 왜 중요한 순간에 머리가 하얘지는지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뇌의 1순위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생존이에요. 위기 상황이 오면 뇌는 즉시 모든 에너지를 근육으로 몰아붙입니다. 싸우거나 도망가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빼앗기는 곳이 두 군데 있어요. 소화기관, 그리고 전전두피질입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밥 소화시키고 깊이 생각하는 건 사치거든요. 생존이 먼저니까 그쪽 기능은 과감히 꺼버리는 겁니다. 수만 년 전이라면 이 시스템이 완벽했어요. 숲속에서 멧돼지를 만났을 때 철학적 고민을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냥 도망가야죠. 문제는 지금 우리 뇌가 수능 시험지를 보면서도 상사의 이메일을 읽으면서도 그 멧돼지를 만난 것과 똑같이 반응한다는 겁니다. 뇌는 시대가 바뀐 걸 모릅니다. 여기서 시험 불안증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장에만 가면 머리가 새하얘지는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흔히 이걸 노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시험 상황에서 편도체가 과도하게 켜지면 근육만 잔뜩 긴장하고 정작 뇌로는 에너지가 안 가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도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 시스템의 문제예요. 40대 직장인 이 과장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임원 보고 전날 밤이면 어김없이 배탈이 납니다. 긴장해서 그런 거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편도체가 켜지면서 소화기관의 에너지를 차단해버리는 거거든요. 의지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고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게 진짜 해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편도체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되뇌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편도체는 무의식의 영역이라 의지로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생각으로 심장을 멈출 수 없는 것처럼요. 그래서 접근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뇌에 신호를 보내는 다른 경로를 써야 해요. 바로 신체입니다. 뇌와 직접 연결된 12개의 뇌신경계 근육들이 있는데 표정 근종, 턱 근육, 그리고 어깨와 목을 연결하는 승모근이 대표적이에요. 이 근육들의 긴장 상태가 뇌에 실시간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승모근을 툭 떨어뜨리세요. 어깨에 힘을 빼는 거예요. 그 다음 턱에 힘을 빼고 눈 주변 근육도 스르르 풀어줍니다. 이 상태가 되면 표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솔직히 좀 멍청해 보입니다. 입이 살짝 벌어지고 눈빛이 흐릿해지는 소위 바보 표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김주환 교수는 이걸 이렇게 부릅니다. 현자의 표정이라고요. 겉으로는 바보처럼 보여도 뇌 안에서는 편도체가 안정되고 전전두피질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상태거든요. 배짱이 두둑하다는 표현 있잖아요. 그게 사실 배에 힘을 뺀 상태,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를 몸으로 표현한 말이라는 겁니다. 언어 속에 이미 답이 있었던 거죠. 무의식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몸부터 바꾸세요. 뇌를 설득하려 하지 말고 몸으로 뇌를 속이는 겁니다. 편도체를 가라앉혔다면 이제 전전두피질을 적극적으로 깨울 차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깨우냐고요? 방법이 있어요.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좋은 감정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훈련이에요. 전문가분들은 전전두피질을 활성화하는 요소를 6가지로 정리합니다.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그리고 존중이에요. 이 6가지가 마음 근력의 핵심 재료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훈련은 반드시 자기 자신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타인을 용서하기 전에 나를 먼저 용서하고 타인을 연민하기 전에 나를 먼저 연민해야 해요. 이게 그냥 이론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검증된 결과가 있어요. 그것도 꽤 놀라운 현장에서요. 올림픽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 이야기입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인데도 중요한 순간에 퍼포먼스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전문가분들이 분석해보니 원인이 뜻밖의 곳에 있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인간관계였어요. 팀 내 갈등, 코치와의 불화, 동료 사이의 긴장감, 이런 것들이 경기력을 가장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훈련에 존중과 감사 훈련을 도입했고 실제로 집중력이 향상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음 상태가 신체 퍼포먼스를 직접 바꾼 겁니다. 초등학생 대상 실험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오늘 기분 나빴던 일을 적게 했고 다른 그룹은 기분 좋았던 일을 적게 했어요. 그런 다음 똑같은 수학 시험을 봤는데 결과 차이가 상당했습니다. 좋은 일을 적은 그룹의 성적이 훨씬 높게 나온 거예요. 공부를 더 한 것도 아닌데 감정 상태만 바꿨을 뿐인데 성적이 달라진 겁니다.
여기서 부모님들 꼭 들어주세요. 시험 전에 아이에게 왜 이것도 몰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라는 말을 하면 그 순간 아이의 전전두피질은 마비됩니다. 잔소리가 뇌를 꺼버리는 거예요. 공부를 더 시키는 것보다 아이의 마음 상태를 안정시키는 게 성적에 훨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순서를 거꾸로 합니다. 남한테는 관대한데 자신한테는 한없이 가혹하거든요. 조금만 실수해도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스스로를 몰아붙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는 그 순간 전전두피질은 꺼지고 편도체가 도로 켜집니다. 자기 혐오가 곧 내 기능 저하예요. 복수심 이야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당했을 때 반드시 갚아주겠어라는 마음, 사실 굉장히 인간적인 감정이죠. 근데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건 자해에 가깝습니다. 복수심을 품고 있는 동안 전전두피질의 집중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거든요. 상대방을 혼내주려다가 정작 내 뇌가 망가지는 겁니다. 결국 용서와 감사는 도덕적 권고가 아닙니다. 뇌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에요. 그렇다면 이 마음 근력, 일상에서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명상을 해야 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손사래를 칩니다. 저는 가만히 못 앉아 있어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안 돼요 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명상의 본질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명상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걸으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물 한 잔 마시면서도 명상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발바닥에 어떤 감각이 느껴지는지, 음식이 목으로 넘어갈 때 어떤 느낌인지,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감각을 느끼는 것, 이게 움직임 명상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내부 감각에 집중하는 걸 자기 참조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됩니다.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을 들여다보는 거니까요. 요가나 태극권이 효과적인 이유도 여기 있어요. 거울 보면서 자세 교정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지금 내 몸의 감각을 느끼는 게 핵심이거든요. 수영 이야기도 빠질 수 없어요. 전문가분들이 최고의 명상법 중 하나로 꼽는 게 수영입니다. 물에 들어가는 순간 부력이 몸을 받쳐주고 호흡을 의식하지 않으면 물을 먹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알아차림이 극대화되거든요. 스마트폰도 없고 딴 생각할 틈도 없이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시간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출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시작할 수 있어요. 밤에 잠이 안 온 적 있으신가요? 누워있는데 머리는 계속 돌아가고 시계를 보면 새벽 2시, 3시 이러다 내일 망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더 잠이 안 오는 그 경험이요. 이 수면 장애의 정체가 뭔지 아세요? 불안 장애입니다.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된 상태예요. 문제는 여기서 더 꼬인다는 겁니다. 잠을 자야 해라는 생각 자체가 또 하나의 멧돼지가 되거든요. 내 입장에서는 잠을 못 자는 상황이 위협으로 인식되고 그 위협 때문에 편도체가 또 켜지고 편도체가 켜지니까 더 잠이 안 오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의지로 잠을 자려 할수록 더 멀어지는 이유가 이겁니다. 전문가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존재가 행위보다 먼저라고요. 잠을 자야 한다는 행위에 집착하기 전에 그냥 누워서 쉬는 것 자체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몸이 가로로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뇌는 이미 휴식 모드로 전환되고 있어요. 잠이 드냐 안 드냐에 집착하는 순간 그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건강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걸 먹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나쁜 걸 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그 나쁜 것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게 알코올이에요. 소량이라도 뇌와 간에 지속적인 손상을 주고 만성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한두 잔은 괜찮다는 건 뇌과학적으로 근거가 없어요. 완벽한 건강을 추구하려는 집착 자체가 편도체를 켜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행복해지려면 뭔가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좋은 직장, 넉넉한 통장, 건강한 몸, 이런 조건들이 갖춰지면 행복해질 거라고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을 설정하는 순간 그건 동시에 불행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연봉 5천이 되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막상 되고 나면 7천이 보입니다. 아이가 좋은 대학 가면 될 것 같았는데 가고 나면 취업이 걱정돼요. 조건은 충족되는 순간 다음 조건으로 대체됩니다. 이 게임은 끝이 없어요. 전문가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결단이라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아무 조건 없이 행복하기로 마음먹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의 상태는 뭔가를 더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는 마음이에요.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오늘 밥을 먹었다는 것,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불행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경외심 이야기를 해야 해요. 영어로 AW이라고 하는 감정인데요. 길을 걷다가 노을을 보고 우아하는 그 순간의 감정입니다. 오래된 나무를 보거나 처음 보는 아이의 웃음을 보거나 밤하늘의 별을 보고 멍해지는 그 느낌이요. 이 경외심이 존중의 출발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길을 스치는 낯선 사람 한 명이 사실 얼마나 복잡한 존재인지 생각해보세요. 수십억 개의 신경세포, 무수한 경험과 감정, 저마다의 우주를 품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걸 느끼는 순간 함부로 대하기가 어려워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별것도 아닌 말에 갑자기 울컥하거나 상대방이 별 의미 없이 한 행동인데 나한테 무시하는 거라고 느껴지는 것.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자존감이 낮을수록 타인의 행동에 과도한 의미를 붙이게 됩니다. 없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빈 배 이야기를 해볼게요. 강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안개 속에서 다른 배가 내 배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연히 화가 나죠. 그런데 가보니 그 배에 아무도 없어요. 빈 배가 떠내려온 거였습니다. 그러면 화가 사라집니다. 상대가 없으니까요. 결국 내가 화가 났던 건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스토리 때문이었던 겁니다. 분노의 원인은 항상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스토리를 만들어내게 하는 것, 바로 잘못된 교육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단점을 고치는 훈련을 받았어요. 100점 맞아도 틀린 두 문제를 먼저 받고 장점보다 부족한 점을 먼저 지적받았습니다. 이렇게 자라면 내가 자동으로 자신의 결점을 먼저 찾게 돼요. 자기 혐오가 습관이 되는 거죠. 30대 직장인 최 씨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부족한 자신을 확인합니다. 살이 더 쪘나? 어제 실수한 건 없나? 남들보다 뒤처진 건 아닌가? 이 루틴이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편도체를 켜버려요. 그 에너지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수용은 특별해지려는 노력을 멈추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완벽하지 않은 채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흠뻑 받아들이는 것, 그게 자존감의 진짜 출발점이에요. 마음 근력도 근육과 똑같습니다. 오늘 헬스장에 한번 갔다고 몸이 바뀌지 않듯 하루 이틀 훈련으로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2달, 3달 꾸준히 이어가면 신경 가소성에 의해 뇌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내던 회로가 약해지고 자신을 존중하는 회로가 강해지는 거예요. 삶의 질이 근본부터 달라집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 애쓰는 대신 내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한 존재입니다.